왜냐면 가정에서는 그런 거밖에 사용을 할 그때 네. 뭐 할 때 그러니까 저거 했잖아. 그 사이버. 그래. 네. 그 허연 거 그지? 지금 됐죠? 딱 좋죠. 오케이. 잘했네. 오케이. 그래 맞아 그거 못해. 왜 사람 또 갖다 들이대? 아이씨 무서워. 지금 이 팩트는. 미제 사건 8번째 사건입니다. 되게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서 네. 역대급으로 가장 잔인했던 미제 사건을 하게 돼서요. 오히려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을 좀 힐링하면서 너무 잔혹하다 보니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그냥 좀 나은 풍경 속에서 좀 이런 사건을 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이거 뭐 본격적으로 지금 그 미제 사건 들어가 봅시다. 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진짜 역대급으로 가장 잔혹하고 이건 살인이 아니라 고문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끔찍했던 현장이었습니다.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 사건입니다. 이게 미제 사건이라 지금 현재까지도 범인이 검거되고 있지 않은 그런 그 강력 사건인데요. 네. 그 현장에 나갔던 뭐 유성우 교수나 뭐 이런 분들 국가수 있으면서 나갔던 분들이 본인들이 이 살인 사건 현장에 나가서 그 풍경을 그 현장을 본 것 중에서 정말 그건 여태까지 본 거는 상상도 안 될 정도로 게임이 안 된다 진짜 이렇게 잔혹한 현장은 없었다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네. 법의학을 하시는 분이 또 형사 항상 살인 현장에 있던 형사들까지도 너무나 끔찍해서 진짜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할 정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 하나하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잔혹했던 사건과 달리 이 사바이 단란주점의 사바이는요. 태국어라고 하더라고요. 태국어입니다. 네. 이게 편안하다, 좋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1998년 6월 14일 날 발생하는데요. 이날 교수님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월드컵이에요, 월드컵. 1998년도 16회 프랑스 월드컵은 뭐 알아요? 혹시 기억나요? 저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요번에 그 자료 찾아보다가 차범근 감독이 그때 차범근 감독이 이때 굉장히 우리나라가 난리였어요. 고무돼가지고 야 드디어 우리가 16강 진출하고 이제 예선 통과한다 막 그래가지고 멕시코전만 이기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6강으로. 네, 그래서 이제 또 멕시코를 또 만만하게 봤어. 우리 희생양 삼아서 우리가 멕시코 타고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그날 이 시청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깜짝 놀라서 70몇 프로가 나왔더라고요. 79.2%. 역대 사상 방송에서 79.2% 시청률이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거의 대한민국 국민들 80%가 앉아갖고 축구를 봤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날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 월드컵에서 바로 멕시코전, 한국과 멕시코전에 있는 날이었는데요. 그때 새벽 2시 반, 그때가 자정에 축구를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날 2시 반에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그 사바이 단란주점에서요. 그때 이제 남성들이 3인조 강도라고 해야 되나요? 3인조 남성들이 침입을 해서 살해를 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마 축구가 시작된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6월 14일 00시 30분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뭐 축구는 45분 2시간 하거든요. 00시 30분이고 그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먼저 한 골 넣었어요. 네, 전반전에 한 골 넣었더라고요. 하석주가 넣지 않았나요? 네, 하석주 선수가 넣었다가 나중에 너무 들뜬 나머지 백태클 해가지고 퇴장하는 바람에 멕시코한테 3대1로 졌어요. 그때인데 그러니까 6월 14일 날 98년 6월 14일 날 00시 30분에 시작이 됐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거는 02시 30분이니까 발생은 아니죠. 02시 30분 경으로 추정하는데 정확하게는 그 계산은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발견 시점부터 그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제 총 피해자가 여자 2분, 남자 1분이 사망을 하게 되고 또 탈출한 여성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때 이제 최 씨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그 본명으로 얘기할까요? 네. 그냥? 네. 그러면
이렇게 가자고요. 단란주점 업주가 정 씨예요. 사망했어요. 네. 정 씨, 41살 먹은 정 씨, 그 사망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손님으로 와 있던 택시 운전을 하던 그 남성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은 박 씨예요. 네. 박 씨. 그분은 아마 37인가 8인가 그럴 겁니다. 38입니다. 박 씨. 네. 그리고 또 손님으로 왔던 여성 손님이 둘 있었어요. 네. 한 분은 유 씨고 한 분은 또 박 씨예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망한 사람은 그 주점 여주인 정 씨. 네. 그 다음에 택시기사 그 박 씨. 그 다음에 손님으로 왔던 여성들 둘이 왔던 그 손님 중에 유 씨. 그리고 여성 한 분 더 있죠. 그분도 박 씨인데 그분은 현장에서 목에 그 칼로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급소를 비껴가는 바람에 살았어요. 네, 그날은 가랑비가 좀 내리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택시기사가 한 새벽 3시쯤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그때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모범 택시였나 봐요. 네. 그러니까 모범 택시는 잘 안 타다 보니까 사람들이 탈 만한 곳에 이제 그 차를 세워놓고 있는데 이렇게 본인이 차를 세워두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막 손을 흔들더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타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더 유심히 봤더니 그 여성분이 이렇게 앉은 자세, 누워있는 자세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대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하체는 다 이제 벗겨져 있는 상태였고요. 피는 계속 흐르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12에 신고를 하고 그때 이제 또 주변에 사람들이 와서 그 여성분을 이제 그 시트, 옷 같은 걸로 가려줘서 이제 병원으로 후송이 됐던 사건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12 신고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경찰들이 그 사건 발생했던 단란 주점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현장이 펼쳐져 그래서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이 사건 현장이 잔혹한지 이게 고문을 한 거냐 단순하게 살인을 한 거냐 이 정도까지 생각을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먼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98년 6월 14일 날 발생했죠. 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공소시효가 살인사건 15년이에요. 네. 잘 아시지만 2000년 8월 이전의 사건은 공소시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결국은 범인을 검거해도 처벌은 못합니다. 이춘재처럼. 네. 공소시효가 언제 끝났냐면 이 사건은 2013년 6월 14일 날 끝났어요. 네. 따라서 이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네. 아까 그 박 씨가 현장에서 같이 그 칼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 술집 계단을 기어서 올라왔거든요. 밑에는 다 벗겨진 상태였고 네. 기어서 올라와가지고 택시기사한테 살려달라고 손짓하다가 쓰러졌고 택시기사분이 이제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나갔고 119 와가지고 영동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겼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분은 생존했어요. 네. 지금도 생존에 계시는데 트라우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현장에 들어갔을 때 정말 피가 범벅이었다고 합니다. 피 냄새도 엄청 났고요. 지구대 순경이 제일 먼저 근데 갔었는데 이제 그 멈칫멈칫했대요. 너무 끔찍하고 냄새도 너무 많이 나서.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그 현장에 세 사람의 이제 시체가 발견이 됐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주점 여주인 정 씨, 41살의 여자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지인이었던 택시기사 박 씨, 이분은 38살 남자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탈출했던 그 박 씨의 지인이었던 유 씨. 네, 이 유 씨 분도 사망을 했습니다. 41살이셨습니다. 이게 주점 여주인 같은 경우는 어떤 정도의 상태였냐면 이거 너무 시신 상태를 자세히 묘사하기는 좀 불편한데요. 공격당한 부위를 좀 말씀드릴게요. 주점 여주인 정 씨 같은 경우는 허벅지하고 등을 많이 찔렸어요. 허벅지하고 등을 많이 찔렸는데 등 같은 경우는 한 17cm 정도. 그러니까 또 깊이는 한 8cm 정도 어마어마하게 그 깊이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찌른 그 어떤 깊이 같은 거 이런 그 공격 성향을 볼 때는 살해 의지가 아주 공고한 거죠. 죽이겠다는 거죠. 도구도 그렇지만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마구 찔렀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특이할 점이 이거예요. 주점 여주인 정 씨 같은 경우는 입 가장자리로 해서 귀 부위까지 그러니까 입 안에다가 흉기를 넣은 상태에서 그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쉽게 얘기해서 입을 찢은 거예요. 입을. 네. 한 13cm 정도 찢어 열창 해놨다고 그러고요. 네, 이게 봤더니 4회에 걸쳐서 이렇게
칼을 칼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택시기사 그러면은 박씨, 38살 박씨. 근데 이 박씨 택시기사 같은 경우는 이 주점 여주인하고 어떻게 알게 됐냐면 동창생 소개로 해서 알게 돼가지고 단골로 그 술집에 드나들었다고 그래요. 택시 하시는 분이. 네, 그날도 월드컵 경기를 보기 위해서 그렇죠. 거기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도 엄청나게 잔인하게 그 공격당했습니다. 물론 내가 볼 때는 여성이 셋 있고 남성이 유일하게 하나 있잖아요. 그 경우에 누구한테 공격이 집중되겠어요? 아무래도 남자 쪽에 공격이 집중되겠죠. 이 박 씨 같은 경우는 17군데를 찔렀어요. 네. 그러니까 뭐 엄청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남성분 같은 경우 다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케이블 타이로 등 뒤에서 묶였다고 한다면 이 남성분 같은 경우 철사 어디서 철사를 구해가지고 철사로 묶었어요. 네, 근데 7회를 감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성이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고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꽁꽁 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사망한 그 유 씨, 여자 일행 둘이 왔단 말이에요. 네. 박 씨하고 유 씨가 둘이 왔는데 아마 그 인근에서 식당 일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식당 일 하시는 분들인데 일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주점 주인하고 좀 아르니까 거기 와서 여성 두 분이서 술 한잔 하러 왔다가 이제 사건이 나면서 유 씨는 현장에서 사망하게 되는데 아까 이제 제가 생존했던 박 씨 얘기는 그 병원에 실려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유 씨 같은 경우도 41살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이분 정말 잔인하게 죽였어요. 네. 왜 이 여성분을 특히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을까? 이따가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 이 여성 같은 경우도 상의를 벗긴 상태, 위에는 다 벗긴 상태에서 바지하고 팬티 같은 거를 칼로 전부 다 찢고 고의로 엉덩이 부위를 뒤집어 가지고 노출시켰어요. 네. 그리고 이거 말하기 좀 불편하네. 목을 반쯤 잘랐어요. 목을. 네. 그리고 그거 넘어서서 또 누워있는 사람 그 상태에서 이마를 발로 밟았어요. 그래서 이마에 신발 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잔인하게 죽인 게 제가 보니까요. 유 씨입니다. 어떤 면에서. 네, 지금 좀 정리를 하자고 말씀드리면 살아있었던 박 씨까지 포함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상의가 벗겨져 있거나 하의가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근데 남성분 같은 경우는 차기 상태는 다 입은 상태였고요. 대신 많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입을 찢어놓거나 뭐 목을 반쯤 절단했거나 아니면 목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특징들은 나중에 이제 더 종합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설명드린 거는 전부 흉기에 의한 공격 부위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다른 그 둔기가 사용이 됐어요. 그 둔기는 업소 같은데 뭐 고깃집 같은데 가면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손님들 옷 걸어놓는 그 옷걸이 있죠. 나무로 만든 거. 그렇죠. 네네. 그걸 뽑아 가지고 둔기가 되죠. 몽둥이가. 네. 그거로 아마 이 사람들을 또 엄청나게 공격해서 때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피해자분들의 옷들이 이제 바지 주머니 같은 부분이 다 찢겨져 있었는데 이건 칼로 찢었던 흔적인데 나중에 보니까 돈을 요구하거나 뭐 소지품을 검사를 하면서 이 칼로 바지를 다 자르거나 주머니를 잘랐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좀 잠깐 가면요. 그 현장에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참 이게 지능적인 범죄자, 계획범죄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온 건데 현장에는 고의로 물을 틀어놔가지고 물이 흥건해서 사건이 발생했던 노래방 1번, 2번 룸 네. 여기는 그 물을 틀어가지고 바닥을 흥건히 적셔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올 게 없죠, 사실. 실제로 현장에 출동을 했을 때 물이 너무 많이 흥건해가지고 맞아요. 절퍽절퍽했대요. 바닥 같은 경우는 되게 물이 많이 차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범인들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물을 틀어놓은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접시라든지 술잔, 술병 이런 거는 아주 잘게 부쉈어요. 네. 그냥 던져서 뭐 과정에서 던져서 떨어져 가지고 부서진 게 아니라 고의로 잘근잘근 다 깨가지고 부순 거예요. 그건 지문이나 자신의 흔적들을 그렇습니다. 발견하지 못하도록 아주 잘게 부순 건데요. 그 외에 이제 주점 계산대 바닥에 보면 피 묻은 면장과 팡털레가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또 그 옆에는 여성용 청바지나 여성용 팬티 같은 것, 그러니까 막 자신들이 벗겨서 함부로 거기다 놓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피해자들 소지품이죠. 네.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 가장 특이한 점이 이제 하나 나오는데요. 네. 이게 이제 내가 김용희 프로파일러한테 이거 좀 미리 좀 준비 좀 해주십시오 하고 내가 얘기했던 건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공교롭게도 그 죽어 있는 그 여성 피해자들의 머리카락을 다 잘라갔어요, 칼로. 뭉텅뭉텅 잘라갔단 말이에요. 잘 나가기도 하고요. 낳기도 했는데 잘 나갔다는 증거는 아직 명확하진 않다고 아니 근데 자른 네. 부위가 나왔는데 자른 부위를 맞춰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가져간 거예요. 네. 네. 현장에 잘라서 현장에 던져놓은 게 아니고 그걸 아마 이제 경찰도 수사관들이 다 따져보잖아요. 네. 잘려나갔으면 잘려나간 부위가 어디 있는지는 좀 따져보는데 일부 없어진 게 명백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건 가져간 거예요. 네. 그러면 왜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인 다음에 그 피해당한 여성들의 머리카락을 잘라갔을까? 이거는 이제 이따 좀 한번 설명을 네. 좀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그 점에서 우리가 착안할 수 있는 건 수사 측면에서는 시간이 널널했다는 뜻이에요. 죽이고 도망가기도 급했을 텐데 여성들 머리를 칼로 자를 정도로 시간을 가졌다는 얘기거든요, 이놈들이. 그런데다가 실제로 가위로 머리를 자르는 것도 힘든데 칼로? 네, 칼로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잘 잘라지지 않는 머리를 여성의 머리들만 잘랐습니다. 그다음에 피해자들의 그 공격받은 부위에 이게 특이한 점이에요. 네. 엉덩이를 많이 찔렀어요. 여성들도 그렇고 엉덩이를 칼로 많이 찔렀거든요. 네. 이거는 뭐라고 봐야 돼요? 엉덩이를 그렇게 찔러놨다면 급소가 아니잖아, 엉덩이는. 네, 이것도 종합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하고 같이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거기 죽어 있던 유 씨 같은 경우는 발바닥에 혈흔이 없었어요. 발바닥에 혈흔이 있다. 혈흔이 있으니까. 혈흔이 있으니까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끌고 다녔다는 거지. 네. 현장에서 찔러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면 발바닥에 혈흔이 나올 이유가 없죠. 네. 그런데 이 여성 같은 경우, 그 유 씨 같은 경우는 발바닥에 혈흔이 많이 묻어 있다는 얘기는 현장에서 죽이고 그 여성을 어딘가를 자꾸 끌고 다닌 거예요. 아까 이 유 씨가 누구냐면요, 목을 절반까지 반쯤 잘렸다고 했던 그 여성입니다. 그 여성 같은 경우는 포로처럼 정말 끌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엉덩이 부분이나 이런 부위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여성 같은 경우, 유 씨 같은 경우는 결박을 안 했더라고요. 네. 묶지를 않고 끌고 다니면서 공격을 해서 목을 그렇게 공격했고요. 그 현장은 수화기는 내려놨네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1번 룸하고 2번 룸의 상황은 이제 2번 방에서 남자들이 술을 먹었고 1번 방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상황은 1번 방이었고요. 2번 방은 이제 남자들이 먹고 술을 마셨던 건데 여기 아까처럼 다 잘게 부서져 있거나 다 이제 닦아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카운터 쪽으로 갔더니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다 뒤진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수화기도 내려놓고 뭔가 훔쳐가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카운터에서 막 뒤진 흔적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없어진 거는 몇 개 있어요. 피해자들이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라든지 금팔찌, 그다음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일부, 이거는 분명히 없어졌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일견 보면 이건 뭐 강도살인 사건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네. 그리고 핵심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지문을 닦는데요. 아까 유리컵이나 이런 자기네들이 만졌던 부분을 지문을 닦았는데 이걸 신문지로 닦았다는 겁니다. 교수님, 왜 신문지로 닦은 게 의미가 이게 원래는 그 지문 감추려고 범인들이 닦는 경우는 그 행주 같은 거 있죠. 네. 그 융 형태 이런 걸로 많이 닦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게 잘 안 지워져서 범인들 입장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은 아마 그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이 사람들이 전과자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네. 신문지를 이용해가지고 신문지를 잘 부벼서 닦으면 지문이 잘 닦인다는 그런 속설들이 있어요. 범인들 네, 사이에서. 범인들 사이에서. 근데 천만에입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들은 아마 그거를 자기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도둑놈들끼리도 정보 공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도소에 빵에 있는 새끼들이 들어가가지고 야, 지문 닦을 때는 신문지가 효율적이야. 그 활자에 그 기름 성분, 이 휘발성 성분이 있어. 그걸로 닦으면 지문 완벽하게 지워져. 그러고 지들끼리 이렇게 떠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말해주지 말을 건데 그랬나?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하게? 근데 그 사실은 이거 개털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들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놈들도 신문지로 지문을 나름대로 잘게 부서진 컵, 술병이라든지 다 신문지로 닦았어요. 네. 그리고 닦은 신문지 뭉치가 다 있어요, 거기에. 네. 그러니까 이거 봐서는 나는 이건 진짜 전과 있는 놈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정리를 하겠지만 뭐랄까 범죄의 인멸 방법이라든지 사람을 살해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범죄 현장에 굉장히 익숙했던 인물이라는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봤을 때는 오랫동안 장시간 나중에
총 머물렀던 시간이 나오겠지만 장시간 머물러 있었고 술을 먹었기 때문에 감식 현장에서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감식요원이 이제 들어가서 3명이 들어갔던 아까 노래 부르고 본인들이 술을 마셨던 2번 룸, 그다음에 살인이 일어났던 1번 룸인데요. 이 1번 룸에는 아까 지인 박 씨하고 유 씨가 같이 이제 있었던 공간이 바로 룸 1입니다. 그리고 카운터 이렇게 해서 감식을 벌였는데 그때 유류지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교수님. 맞아요. 유류지문, 그다음에 담배꽁초도 한 24개 정도, 족적도 한 3개 나왔어요. 물론 흥건하지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구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으네. 이 주점 안에 들어가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여성 둘이 갔잖아요. 유 씨하고 박 씨. 그분들이 1번 룸에 있었어요. 네. 그리고 범인으로 추정되는 3인조가 들어와 가지고 술을 먹던 데는 2번 방이에요. 그다음에 그 여주인은 카운터에 서 있었고 그다음에 여주인의 지인인 택시기사분은 그 홀에서 그 멕시코전 TV를 본 거예요. 축구를.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1번, 2번 카운터, 그다음에 홀. 네. 이런 형태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족적 3개 나왔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담배꽁초도 24개, 그 유리되어 있는 지문들 많이 있었는데 국과수에다 전부 감정을 했죠. 국과수에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건 족적 3개밖에 없어요. 유류 지문을 나중에 8개 정도가 확인 가능한 것들이 나왔는데 다 알고 봤더니 아니에요. 드나들었던 사람들이고요. 다 털어버렸어요. 그리고 다 쪽지문이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쪽지문이 나와도 되게 대조를 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까지는 쪽지문으로는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다 나와서 98년도. 네, 그때는 그 쪽지문으로는 판정 불능이다라고 해서 국과수에서 인정한 거는 족적 3개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돌이켜보면 참 아쉬워요. 네. 그 쪽지문은 그 98년 당시에 쪽지문 나와봤자 이거는 필요도 없는 지문이니까 폐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나서 지금 보니까요. 이 준지 사건도 그렇잖아요. 네. 그때 DNA 같은 거 피해자들 그 속옷에서 DNA 도출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보관했던 거를 다시 꺼내서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이 준지 잡았잖아요. 이때도 그 쪽지문 많이 나왔단 말이죠. 현장에서. 그 쪽지문을 잘 보관하고 있었으면. 그래서 지금까지 왔다면 혹시 지금 범인 쉽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DNA라도 뭐 옷이라든지 아니면 네 말이요. 만졌던 것들이라든지 그걸 조금 보관하고 있었다면 뭔가 희망이라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로는 과학 수사 증거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후배들도 지금 우리 사건을 보고 있을지 많이 본대요. 그 후배들 수사할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과학적 자료들 있잖아요. 네. 절대 지금 기준으로 이건 가치 없어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저 하나라도 다 모아서 보관 잘해놓으면 이 다음에 한 10년 지난 다음에 범인 다 잡을지도 몰라요.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현장에서 잘게 부수고 유리 같은 거 부수고 거기에서 나왔던 쪽지문들 그거를 보존을 지금까지 안 해놓은 게 아쉬워요. 네. 그렇다면 여태까지 뭐 현장에서 나왔던 현장 증거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럼 유력한 우리가 생존자 박 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박 씨의 증언을 통해서 현장을 재구성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또 범인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씨의 증언을 듣게 됐는데 박 씨의 증언을 듣게 됐는데 박 씨가 한 달 동안 목소리가 잘 안 나왔었대요. 이 목에 대한 목을 찔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글씨 써가지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건 어렵거든요, 사실. 네. 그랬다고 하는데요.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돈을 빼앗은 건 맞다고 해요. 팔찌나 이런 것들. 그때 택시기사 남성분 계셨었잖아요. 박 씨? 네, 박 씨한테 너 돈 달라. 그랬더니 현금 66,000원밖에 없었대요. 아마 그날 택시해 가지고 매상이었던 것 같아요. 66,000원 강취해 갔어요. 뺏어갖고. 나머지 뭐 다른 사람들도 현금이 있었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죠. 다들 죽었으니까. 근데 아마 이 택시 기사 박 씨한테 66,000원 뺏어가는 거는 생존한 박 씨가 봤어요. 네. 예. 자기는 죽은 척하고 있었대요. 죽은 척하고 있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죽은 척하고 있으니까 볼 때 막 그 세고 이런 거 다 봤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건은요 아쉬운 부분이 이거예요. 경찰이 초창기에 아예 이 박 씨도 현장에서 사망을 했었으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뀌었을 거예요. 이거 진짜 신중하게 꼼꼼하게 해야 되겠다.
생존자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이 박 씨가 살아가지고 있으니까 경찰들은 내가 판단할 때는 제 판단은 그래요. 이거 범인 잡는다. 목격자가 있으니까 이거 범인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솔직히 조금 느슨하게 초등수사 붙었던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수사했던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보여요. 네. 좀 허술한 게 꽤 있거든요. 분석해보면. 그때 피해자들한테 카드도 뺏었다고 해요. BC카드, 네, 뭐 외환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뭐 많이 뺏어갔어요? 근데 그 이후로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맞아요. 이거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 카드 뺏어가가지고 그걸 사용만 해주면 진짜 여기 수사관 입장에서 생큐죠. 네. 근데 이놈들이 아예 사용 안 했어요. 그리고 아까 팔찌랑 목걸이를 갖고 갔다고 했는데 그렇죠. 이것도 작물 물품표까지 만들고 다 배포를 했는데 어디에서도 현금화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가서 팔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전국에 있는 금은방에다가 전부 다 작물 수배를 해놨기 때문에 얘네들이 만약에 팔찌나 목걸이 팔러 왔었으면 현장에서 딱 걸리는 건데 안 썼어요. 그런 거 보면 얘들이 과연 강도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노래방에서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뭘 했냐라면 술을 먹었대요. 처음에는 양주 1병과 과일 안주를 시켰는데 나중에 최종엔 양주 3병까지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명이니까 1인당 1병씩 먹은 거네. 그때 이제 뭐 노래방 기계가 있었나 봐요. 네. 그 노래방을 불렀는데 나중에 이제 이것도 사실 나중에 몽타주 그려서 그 현상 수배할 때 이 부분도 나와요. 이 사람들이 노래 불렀던 노래곡들이 나오는데 그때 그게 뭐 흔적 아세요, 교수님? 알아요. 최윤아. 최윤아의 흔적 있어요. 그리고 장난감 명정. 이거 장난감 명정 문 밖에 있는 거다. 이거 내 18번인데 박강성의 노래. 교수님의 법무신 아니세요? 준비 없는 이별 있죠. 그게 녹색지대인가? 그리고 하나의 사랑도 최윤아 거죠. 아닌가요? 그건? 박상민. 아, 박상민이다. 박상민. 박상민. 이게 1998년도 히트곡이에요? 네. 이거 유니 프로파일 알아 이거? 저는 솔직히 모르지? 네,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이런 곡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요. 근데 이게 명곡인데 안 좋아하는구나. 저는 이렇게 확 깔아앉는 곡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펄딱펄딱 뛰어야 돼? 아니 그건 아닌데요. 뭔가 저도 이거 들어봤는데 감성이 너무 우울한 감성 플러스가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얘네들이 이 노래를 부른 걸 어떻게 경찰이 알아냈냐면 사실은 그 범인들의 성향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놈들이 술집에 들어와서 노래방 기기에서 어떤 곡을 선택해서 노래를 불렀는지를 경찰이 도출하는 이유는 그 범인들의 성향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노래방 기기에 그러니까 사건이 나기 직전까지 틀었던 그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 기록을 봤더니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1998년도 히트곡이었다라는 거. 맞아요. 공통점을 찾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저는 여기서 좀 한 가지 더 보게 됐던 게 뭐였냐면 이 사람들의 그 서열이라고 해야 되나요? 서열. 왜냐하면 우리가 노래방을 가서 노래를 부를 때 보통 만약에 이게 서열관계가 명확한 서열관계라고 하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댄스곡을 부르거나 즐거운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여기서들은 다 뭐 누가 한 사람이 주도해서 부를 수도 있겠지만 곡들이 다 발라드였고 되게 우울한 곡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한 놈들 셋이 모였나? 네. 근데 저는 여기가 나중에 뭐 리더, 범죄에서 어느 정도 리더를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이들 3명의 관계 자체가 그렇게 명확하게 서열관계가 명확한 관계가 자기네들끼리는 없었다라는. 신나는 곡이 일단은 띄우는 곡이 하나도 없죠. 네. 최초에 부른 거는 흔적은 맞아요. 그래서 최윤아의 흔적은 그나마도 좀 빨라요, 템포가. 그거 우울한 건 내가 부르는 거 맞아요. 이 장난감 병정이나 문 밖에 있는 이 그대 이거는 우울해요. 그리고 그렇다면 보통 이 사람들 같은 경우 이런 노래를 부르는 자기의 특성도 플러스 있고 그날의 상태도 있는 거겠죠. 하여튼 이 부분은 이제 이 어떤 범인들의 어떤 심리 같은 것도 추정해 보려고 경찰이 노래방 기기에서 그날 이들이 불렀던 노래를 도출한 그 목록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때 피해자의 성향을 알기 위해서 피해자가 봤던 책들을 다 리스트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 네, 그래가지고 그때 책 엄청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것들도 분석을 했고 이것까지 몽타주에 적었던 이유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자주 부르니까 혹시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보를 달라는 거였었습니다. 근데 별 효과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는 3명이서 부른 노래가 하나, 둘, 셋, 넷, 5곡 정도가 다 우울한 곡이니까
이 상하관계가 명백하지 않다는 거는 신나는 곡으로 분위기 띄우지 않았으니까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건 일견 타당성이 있어요. 네, 저는 원래 쫄병이 나가서 먼저 띄워요. 놀러 가서 술 한잔 네, 먹으면. 네. 그래서 신나는 거 부르잖아. 네. 항상. 그리고 내가 네, 묵직하게 네. 부르고. 네. 우리 이거 살인 사건에서 웃으면 안 되는데 또 웃는다고 또 웃는 것만 방송은 아예 안 듣고 제 웃나 그것만 보는 구독자가 있어요. 굉장히 훌륭하신 구독자분이 있더라고요. 그 매일 댓글 쓰시는 분 중에 저 김윤희 웃는 것만 보더라고. 김윤희 웃는 것만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 이 내용은 아예 안 보는 것 같더라고. 네. 훌륭하신 분이 있어서 좀 조심하긴 해야 돼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조사를 했었고요. 그때 또 하나의 목격자 외에 이 3인을 본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 더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주점의 정씨, 주인인 정씨의 언니입니다. 이 주점은요, 두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언니하고 동생이? 네, 언니 정씨와 동생 정씨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언니는 낮에 운영을 하고요. 동생은 밤에 이제 새벽 시간대를 하고 있는데 언니가 아마 12시까지 운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망한 동생이 이제 그 새벽 시간까지 하는데 언니 같은 경우는 10시쯤 그러니까 그 전날 언니가 보고 있는 시간 언니는 12시까지라고 밤 12시까지 네. 그런데 10시경에 범인들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언니가 가게 볼 때 범인들 3시 들어온 거예요. 밤 네. 10시에. 네. 까딱 잘못했으면 어떻게 보면 교대 안 했으면 언니가 죽을 뻔했어요. 이 사건은. 그죠? 네. 그래서 언니가 가게를 보고 있는데 남자 3명이 와서 2번 방으로 간 건데 사실은 2번 방이요. 네. 1번 방은 여성들 두 분이 갔어요. 2번 방으로 갔어요. 갔대요. 그래서 이제 양주 한 병하고 과일 하나를 시켜서 과일 안주 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몽타주를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 정 PD님께서 거기에 갑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맨 위에 올라와 있는 남자가 있는데 이 갑이 도우미를 요구를 했대요. 주인한테 네. 그러니까 언니한테 아주 네. 교대 직전에 언니한테 도우미 좀 불러달라.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의리라고 추정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거 부를 때가 아니다 너. 할 얘기가 있었던 거지. 네, 지금 부를 때냐라는 도우미 부르지 마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 이 말에서는 이 사람들 자체가 어쨌든 이게 지금 긴장 상태, 자기네들이 풀어지면 안 되는 상태임이 분명히 있었던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를 때가 아니다. 이러면 지금은 부를 때가 아니다라는 말을 일행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먼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3명이 먼저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양주 하나, 과일 안주 하나 시킨 다음에 한 놈이 아줌마 도우미 좀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공범이 지금 도우미 부를 때 아니야. 이렇게 이제 지나가서 거기서 멈췄어요. 네. 그리고 20분 뒤에 네. 밤 10시 20분에 아까 말씀드린 박 씨하고 유 씨 여성 두 분이 이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앞면이 있는 그 주점으로 들어온 거예요. 네. 죽으러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딱해요. 그때 사망했던 유 씨가 이제 박 씨한테 상의할 일이 있어서 이제 잠깐 이 단란 주점에 들어가서 술 한잔 하자라고 얘기를 제안을 했대요. 그러니까. 동생이 와서 이제 교대한 거는 23시 50분이니까? 네, 그때 이제 그 언니의 남편이 그러면 두 자매까지 받고 교대했나요? 네. 이 여성 두 분까지 받고 나서 교대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언니 그 정 씨의 남편이 와서 저 언니를 같이 데리고 가는 거지? 네. 그때가 23시 50분경. 네. 그때 23시 50분경에 동생하고 이제 바톤 터치하고 그 주점을 나설 때 그 범인들이 무슨 노래 불렀냐면 흔적이에요. 그거를 언니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네, 흔적을 그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가 내가 볼 때 흔적입니다. 1번 곡 제일 먼저 범인이 누군가 불렀는지 모르지만 제일 먼저 부른 노래가 최윤아의 흔적이에요. 그거 가사가 어떻게 되죠? 그런 건가요? 내 이 흔적을 아는데 이거 공전의 히트를 친 그 노래거든요, 최윤아. 우리 박 PD가 노래를 잘하는데 잠깐 앞소절. 저는 흔적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도. 맞아. 이제는 가도 되는 건가요? 맞아. 저는 무시하셔요. 네, 맞아. 맞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볼 게 있는 게요. 22시에 들어와서 23시 50분에 나갈 때까지는 이들은 거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요. 1시간 이건 진짜 한번 생각해봐요. 나 이 생각은 안 해봤네. 22시에 들어와서 23시 50분까지 노래를 안 불렀다. 그러면 1시간 50분 동안 자기들끼리 양주 한 병 시켜놓고 과일 한 주랑 먹으면서
뭔가를 얘기한 거예요. 네. 더더군다나 초창기에 오자마자 도우미 불렀는데 그 못 부르게 딱 캔슬하고. 네. 그러면 1시간 50분 거의 2시간 가까이를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뭔가를 한 거잖아요. 네. 뭔가 심각했던 거 이거. 네. 그죠? 네. 나 이 생각을 안 해봤다. 저는 남자들이 아니지만 남자들 3명까지 모여가지고 이렇게 오래 안 가거든. 네. 노래방 기기 있는 집에 가서 2시간 계기다가 노래 부르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네. 바로 시작하지 한 30분 정도 되면. 네, 그러면서 이들한테 양주 술이 들어가고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충동적인 부분들이 생긴 거지. 그럴 수 있겠다. 그 전까지는 무언가 이들에게 심각한 얘기거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김유희 프로파일러가 분석하는 내용대로 하면 이건 계획범죄 아니에요. 지금 일견 보여지는 거는. 그런데 정황은 다 계획범죄고. 하여튼 봅시다. 자, 그러면 1시간 50분 동안 2시간이 다 될 때까지 술만 먹던 놈들이 예, 갑자기 이제 한 사람이 나와갖고 최윤아의 흔적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갔죠. 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제 또 들어오죠, 이때. 그때 이제 월드컵이 12시 30분에 시작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 자정쯤에 이제 업주의 그 정 씨의 친구, 지인이었던 그 택시기사 잠깐 이름이 박씨예요. 네, 박 씨가 그때 멕시코전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택시 운전하다가 그 근처에 가서 12시 반부터 축구가 시작되니까 아는 단란주점, 정 씨가 운영하는 아는 단란주점에 와서 아마 홀에서 TV를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자 구도가 다 정해지네요. 자요. 카운터에는 업주 정 씨가 서 있어요. 네. 그 앞에 TV가 있고 그 앞쪽에 앉아서 그 택시기사 박 씨가 TV를 이제 축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1번 방에는 이 여성분 둘이 있고 2번 방에는 제일 먼저 들어왔던 범인들 셋이서 흔적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있었던 거예요. 네. 그죠? 그런데 이 전반전이 끝날 때쯤에 언니가 아마 전화를 했었나 봐요. 이 동생한테 우리 집에 잘 도착했는데 별일 없지라고 통화를 했는데 그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전반전 종료가 1시 반. 네. 그렇다면 1시 반까지는 거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01시 30분까지는? 네. 근데 신고가 된 2시 30분. 그러면 1시간 사이? 네. 그 사이에 모든 일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언니가 집에 동생하고 교대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도착해서 전반전 끝나고 야 손님 전화하니까 동생이 받았다. 네. 그게 01시 30분. 네. 그러면 그때까지 아무 일 없었어요? 근데 죽어서 발견된 건 02시 30분. 그러면 1시간 사이에 이 어마어마한 일이 그 홀 내에서 네. 주점 내에서 발생한 거예요? 일단은 다 이제 그림이 어느 정도 맞춰주셨을 거고 그렇다면 이때 이 1시간 동안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재구성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수사를 이제 증거물을 통해서 하나하나 맞춰보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 목격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한밤중이라도 신사동이고 거기 이제 주점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 근데 아까 교수님 얘기했듯이 거의 80%에 육박하는 시청률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이 세 사람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날이 만약에 월드컵 축구 더더군다나 한국하고 멕시코전이 아니었다면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목격자 이 범인들 사고치고 나가는 놈들 본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목격자가 없으면 CCTV 그때 강남이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그렇다면 강남에 좀 CCTV가 있지 않았을까요? 98년도잖아요. 98년도에는 우리나라에 CCTV가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나는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우리나라의 CCTV가 막 지금처럼 많이 보급된 거는 2000년도 저 유영철이, 강호순이, 정남규 사건, 연살인 사건이 막 터지면서 CCTV가 막 보급된 거죠. 98년 당시만 해도 그렇게 CCTV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CCTV도 아마 잡힌 사람도 없었고 또 있어도 안 잡혔던 거예요. 그 축구 보는 하고 사람들이 길거리에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꼬일래니까 그런 겁니다. 네. 초여름이고 새벽 시간이니까 통행자 있죠. 한겨울도 아닌데 새벽이라도. 그런데 그 앞에 또 건너편에 나와서 그 주점을 나와서 길 건너편에는 포장마차도 몇 개 있대요. 포장마차 쪽에 있고 사람들이 그러면 분명히 봤을 거란 말이에요. 사고치고 나오는 새 놈을. 근데 그거마저도 축구 보느라고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비까지 이제 좀 나르는 날이었고. 그렇죠. 아무도 본 사람도 없었고 진짜 꼬일라니까 그렇게 꼬였는데요. 10시 20분쯤에 자기네들은 단란주점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때 어느 남자, 자기네들은 잘 몰랐대요.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는데
아, 여성 두 분이서 술 먹고 있는데 어떤 남성이 이제 2번 룸에 있던 남성이겠죠. 그렇죠. 남성이 그 범인들 중에 하나네. 네, 들어와서 이렇게 자기네들 얼굴을 보고 가더래요. 그래서 그냥 이 박 씨는 아, 화장실을 잘못 찾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그 주점 그 주인인 정 씨가 딱 와서 혹시 저 1번 방하고 합석 안 하실래요?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합석하러 두 여성이 또 그놈들 방으로 갔던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뭐 주점 주인이 이제 분위기를 띄운다고 약간 탬버린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갑이라는 사람 아까 얘기했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했던 갑이 이제 약간 단람주점 그 주인인 정 씨를 약간 추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분위기도 이상하고 지금 살아있는 이제 박 씨가 하는 말이 딱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이 사람들 심상치가 않고 느낌이 너무너무 싸해드리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네, 그래서 안 자꾸 몸을 밀착했다며요.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남성 한 놈이 이 들어간 문을 막 계속 이렇게 몸을 들이대고 밀착을 하니까 불쾌해서 자꾸 피했고 그리고 분위기도 싸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온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인하고 본인은 이제 나갔고 화장실에 이제 가는 척하면서 방을 아마 자신의 1번 방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1번 방에 먹고 2번에서는 이제 남자 3명이 그냥 먹고 있었는데 여기서 그 생존자 박 씨가 화장실을 좀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화장실을 갔다가 자기 방에서 나오는데 화장실을 갔다 이제 방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카운터에 있잖아요. 아까 주인 정 씨, 그다음 남자 3명. 다투고 있는 거지. 네. 서로 말싸움을 하고 있다랍니다. 뭐 그냥 말싸움 하나보다 그러고 들어갔겠지 본인은. 네, 그냥 아예 엮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 택시기사 박 씨도 이렇게 고개를 숙인 채 이렇게 가만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내가 판단컨대 이 세 사람이 가능성은 난 그렇게 보거든요. 세 사람이 여성 둘이 왔다가 여성들이 그냥 다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리니까 나와가지고 이 아마 그 주점 주인 정 씨한테 항의하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도우미 관련돼서. 그 과정에서 말다툼이 생긴 거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인으로 왔던 택시기사분이 보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중간에 낀 것 같고. 네, 거기서부터 저는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이 사건은. 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나가려다가 이제 돈 계산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정황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교수님 말씀대로 어떤 서로의 관계에서 감정에 대한 갈등이 고조가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존자 박 씨는 그래서 이제 1번 룸에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우당탕 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방문이 열렸죠. 네, 남자 3명이 그 단란주점 주인 정 씨와 그 택시기사 박 씨를 묶어가지고 방 안에 밀려 들어오면서 막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마 이분은 화장실 갔다 왔는데 다투고 있는 것만 봤어, 홀에서. 에이, 참견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자기 방에 들어와서 잠깐 있는데 내 방 문이 와장창 열렸어요.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주점 정 씨, 여주인 정 씨가 뒤로 묶인 상태예요. 그다음에 택시기사분 그 박 씨. 그 사람도 철사줄로 묶인 상태죠. 철사줄로 묶인 그 짧은 순간에 제압한 거예요. 네. 묶어가지고 발로 차서 미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눈 안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밀려 넘어진 사람을 세 사람이 와서 아마 막 밟았나 봐요. 네. 어마어마하게 폭행을 하고. 그래서 택시기사 박 씨는 말로 하자고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단람주점 여주인 같은 경우는 계속 살려달라고만 소리를 살려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네. 근데 그때 막 시끄럽다면서 구타를 시작됐는데요. 아까 교수님 얘기했던 그 몽둥이라도 구타를 하고 발로 막 차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이제 있는 유 씨하고 박 씨한테 다가와서 돈 내놔라. 이 세 사람은 이제 한 2명 정도는 마구 때리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한 놈이 얘네 둘도 가지고 있는 거 다 꺼내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 유 씨, 식당 종업원 했던 그 유 씨 그 여성분이 금목걸이를 차고 있었대요. 네. 근데 줘버려야 되거든요. 다 내놔라는데 금목걸이 이거는 안 된다고 잡았다는 거예요. 네. 그 바람에 목을 반쯤 잘라놓은 것 같아요. 이걸 잡았고 박 씨가 빨리 줘라. 그 왜 붙들고 들어지냐. 금목걸이 줘라. 그랬는데도 끝까지 그 유 씨가 이걸 붙들고 안 주려고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바닥에 패대기 치고 그때 이마를 발로 밟는 것까지
박 씨가 봤어요. 네, 그리고 박 씨는 그때 옆구리를 찔려서 네. 약간 혼절 상태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이제 살아있다라는 거, 얘네들이 확인 사살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목도 막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옆구리를 찔리면서 약간 정신을 잃어서 본인이 목을 맞은 거를 자신은 그때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확인 사살했어요. 네. 그 박 씨 같은 경우도 그 목걸이 빨리 줘라. 유 씨한테 빨리 줘. 그랬는데도 안 주다가 유 씨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걸 봤거든요. 그 상황에서 너도 죽어라고 이제 찌른 거란 말이에요. 뺏고. 그 옆구리를 찔러서 잠깐 기절을 했어요. 기절을 했는데 기절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이 박 씨는. 이 어렴풋이 이렇게 그 눈을 뜨면서 그때 이 택시기사 그 사람한테 박 씨한테 돈 내놔 해가지고 66,000원밖에 안 되네 뭐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6,000원 얘기가 나온 거고요. 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의식이 있는 것처럼 하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정신이 아련해졌는데 어느 순간 아마 확인 사살 겸해서 목을 또 찔렀던 모양이에요. 범인들이. 그런데 그 목이 급소를 비껴갔어요. 이 여성분. 이 천운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보면 살았지요. 네, 실제로는 한 명이 들어와서 이제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렇죠, 한 명이. 네, 나가서 딱 하니까 갑이었던 사람이라고 추정이 된대요. 확인했어? 라고 했더니, 확인했어. 됐다, 다 죽었다. 라고 하는 말까지는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자, 시간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이놈들이.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여성 박 씨하고 유 씨 전에 이미 택시기사분하고 주점 정 씨는 사망을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언제 아까 입을 찢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생존에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 주점 정 씨가 살려달라고 하니까 시끄럽다. 시끄럽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입을 찢으니까 그때 이 생존자 박 씨가 이 상황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자기는 죽었다라고 너무 그 위기의식을 많이 느꼈다고 해요. 그때 그리고 두 분 다 이제 소리가 없다 보니까 사망을 했다라는 생각을 자기도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아마 그때도 그 박 씨는 살래니까 그랬던 것 같기는 해요. 내가 볼 때는. 박 씨한테도 돈 내놓으라고 얘기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때 사실은 나는 돈 뭐 이런 거 가진 게 없다. 나는 지금 내가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내 남편이 뇌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상태고 내가 식당 일로 근근히 겨우 벌어먹고 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신들한테 줄 돈 이런 거 소지품 이거 다 봐라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중에 한 놈이 이런 얘기했대요. 이게 굉장히 단서이긴 한데 우리도 회사 잘려가지고 지금 이런 게 됐다. 너랑 당신하고 같은 처지다.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근래에 잘린 사람 98년 99년 누가 IMF 올 때예요. 네. 회사 잘린 그 실직자 중에 그 범인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저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어요. 여전히. 예, 이제 그런 단서도 이게 생각보다 단서는 꽤 있어요. 생존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 중에 하나가 그럼 이들이 어떤 분노 범죄라고 이제 계획 범죄가 아닌 우발 범죄이자 분노 범죄라고 많이 추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범인이 내뱉었던 말, 우리도 회사에 잘려서 이러는 거예요 라는 이 말이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지 않냐라는 전문가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사건이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경찰 입장에서 추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놈들이 금품 강취를 목적으로 범행한 것일까? 강도죠,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러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또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택시기사분인데 택시기사 박 씨가 개인 택시 같아요. 개인 택시나 하시고 또 혹은 돈을 좀 가지고 계신 분 같아요. 이분이 금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금반지. 금반지도 차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또 여성들도 팔찌, 금반지 다 가져간 거 아니에요. 일부만 가져갔어요. 네. 그랬다면 이거는 과연 금품을 목적으로 들어와가지고 뺀 놈들이 그 자기가 죽이는 그 남자 손에 금장시계 차고 있고 금반지 끼고 있는데 이걸 못 봤다고요? 아니라고. 이건 빼갔을 거예요. 강도 목적이었다면. 근데 그걸 두고 갔다? 그러면 이게 과연 그 강도가 맞을까? 전 여기서 하나 더 보는 것 중에요. 남성분 같은 경우는요. 공격만 했지 어느 것도 손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만 6만 6천 원 뺏어갔어요. 네, 다른 여성 같은 경우는 뭐 목걸이를 뺀다든지 그런 행위 자체를 했는데 이분은 그대로 다 차고 계시거든요. 그게 뭐냐고. 네, 남성에 대해서는 공격만 했지 어떤 사후의 그 외의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이냐 의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 네. 그다음에 이제 입을 찢거나 이제 엉덩이 찌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입 찢은 부분은 시끄럽다고 그런 거예요. 범행하고 있는데 뭐 살려주셔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여자가 울고 난리치니까 조용히 하라고 입을 찢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엉덩이는 왜 찔렀을까요? 여성들 엉덩이를 왜 칼로 다 찔렀을까요? 엉덩이라는 부분은 급수 아니잖아요. 네, 여성의 상징성인 부분이잖아요. 여성을 상징하는 부위. 근데 나중에 머리카락도 나오겠지만 어떤 성과 관련되어 있는 저는 게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유독 여성들에게만 시체 훼손을 했을까? 그리고 그렇죠. 여성들에게 공격을 다 여성적인 부분들만 공격을 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 사건의 어떤 범인의 모든 사람의 특징은 아니더라도 그중에 그 일부가 갖고 있는 성적 특징을 많이 보여준다고 하고 그것이 저는 그 사람 살아온 환경을 좀 반영한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대체로 그러면 이렇게 여성들의 어떤 엉덩이를 찌른다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그런 이 성향 이런 범행을 하는 사람들이 성향은 대체로 뭐예요? 여자에게 가학성을 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그 부모와 그러니까 어머니와의 성경 관계라든지 아니면 그 자기들 중에 형제들과의 그 형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렸을 때 성적 학대 아니면 어머니와의 그런 어떤 성적인 문제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어머니에게 공격을 당했다거나 이런 어떤 여성적인 그 트라우마가 있는 특히 성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남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런 사람들은 어머니를 다른 여성한테 투영해가지고 공격하는 형태 되게 연쇄살인범들의 그걸 그렇죠. 봤을 때 보통 여성을 이렇게 가학적으로 공격하는 강간범이나 살인범들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어머니 아니면 여자 형제 아니면 이제 나중에 형성돼서는 애인까지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한 사람은 분명히 이거 있다고 보거든요. 이 사례는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많지 않지만 뭐 범죄학 공부하고 심리학하는 사람들은 뭐 거의 알겠지만 미국의 지금 내 이름은 모르겠어요. 미국의 유명한 그 연살인범 중에 어머니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어머니 죽이고 어머니 머리를 다트로 만들어 갖고 찢기 하고 했던 그 범인 있죠. 네네네. 그 범인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손가락을 어머니가 그 아기 때 손가락을 지지기도 하고 어머니로부터 굉장히 학대를 많이 당했던 범인이었어요. 네. 그 범인이 나중에는 급기야 자기 어머니 죽이고 그 죽인 어머니를 머리만 따로 잘라가지고 다트 만들어서 던지기 하고 이랬던 범인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맥락하고 아마 이제 좀 비슷한 거겠죠. 이 성향이라면. 네, 어쨌든 여성에 대한 반감이 명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제가 나중에 또 그 머리 얘기하면서 좀 케이스들을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분명한 거는 그 와중에도 시신을 훼손하고 이러는 과정에 시간을 꽤 소비를 했어요. 얘. 네. 참 그리고 이제 강도라고 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 또 아까도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카드 많이 뺏어갔잖아요. 네. 인출한 거 하나도 없어요. 돈이 급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카드 가져가면 그죠? 네, 살인을 하더라도 이렇게 잔혹한 살인을 하더라도 자기네들은 돈을 뽑거든요. 아니면 현금화를 한다든지. 근데 안 했어요. 그런 흔적도 없고 뒤에 이들과 유사한 강도를 했다라는 것도 발견하지 못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라도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 가져갔는데 하나도 작물로 팔아먹지도 않았어요. 네. 이런 거를 얼핏 보면 이거는 금품 강취 목적의 범행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와서 술 마시는 사람이 칼은 어디서 난 거지? 그러면 이 단란주점에 있던 칼인가? 그렇지.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었습니다. 이 박 씨가 죽은 척 하면서 다 봤단 말이에요. 네. 네, 봤는데 한 명은 꼭 조직폭력배 같은 인상이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갑이에요. 그게 갑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놈이 아마 주도적인 3명 중에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한 명은 어떤 그놈이 지시하고 막 그랬대요. 야, 빨리 가자, 뭐 이거 등등을. 근데 그놈이 꼭 조직폭력배 같은 인상이었다 하는 거 하나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칼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설명을 했어요. 네. 그들이 사용하던 칼은 길이가 길고, 길이가 그러니까 부엌칼이나 이런 거보다는 길이가 길고,
하얗고 반짝거렸다. 하얗고 그 스테인리스 계통 같습니다. 부엌칼처럼 그 무쇠로 된 검거나 그렇잖아요, 식칼. 근데 하얀 그 반짝거렸다. 그리고 얇았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칼입니까? 볼 것도 없잖아요. 회칼. 회칼입니다. 우리 뭐 일본 말 쓰면 안 되지만 뭐 우리 조폭들 검거하러 가면 사시미 칼이라고 들고 덤비잖아요. 저기서 사심이 나왔어요. 그거 들고 덤빌 때 내친김에 얘기할까요? 그 형사 나도 그랬어요. 새끼들 그거 들고 이렇게 덤비면 까불지 말고 다친다. 그 내려놔 이렇게 그 얼굴은 그렇게 했어요. 나도 형사가 쪽팔리잖아요. 그거 보고 떠오르면. 그러니까 이제 내려놔 까불지 말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솔직히 안에서는 두근두근해요. 그게 그 회칼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는 우리 알거든요. 그거 살짝 스쳐도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요. 마치 그 연필 깎는 이 도르크 면도날처럼 날카롭습니다. 회칼 맛본 형사들은 그 트라우마 엄청 오래가. 나도 뭐 옆구리에 찔려가지고 거의 1년 가까이 그 칼 개통만 보면 식은땀 쫙쫙 흘리면서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데, 지금 이놈들이 사용했던 이 칼 길이가 길고 하얗고 반짝거렸고 전체적으로 얇았다. 원래 부엌칼은 위에는 뭉툭하고 날 쪽으로 얇아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은 조폭들이 쓰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회칼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생각해. 명백합니다. 이건 그 집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요 현장에서 칼집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맞습니다. 칼집 발견돼요. 칼집이 발견되는데 칼은 발견되지 않는데, 이 칼집을 조사해 보니까 스쿠버 다이버들이 쓰는 용인데요. 뭐냐면 그물이나 물건에 걸렸을 때 물속에서 자기네들이 그걸 끊기 위해서 구조용으로 사용하는 그 칼인데요. 여기 손끝에 칼날이 이렇게 박혀져 있어요. 김유희 프로파일러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모를 것 같은데, 군인들 대검이 어떻게 돼 있냐면 요렇게 돼가지고 톱날이 있어요. 네. 양쪽에 그 톱날. 이제 그러니까 아마 내가 판단할 때는 회칼도 사용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공수특전단이나 이런 그 특수부대에서 사용하는 그 칼 단도가 같이 쓰인 것 같습니다. 네. 칼집에 들어 있었어요. 이건 두 개는 준비되어 있는 칼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점엔 없는 칼입니다. 그러면 이걸 소유하고 소지하고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걸 일단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품강취 목적이었으면 2시간 동안 노래 부르고 지랄하다가 갑자기 하겠어요? 네. 바로 범행하죠. 들어와서 돈 내놔 하고. 거의 4시간 가까이를 여기서 그러니까요. 있었기 이건 아닌 것 때문에 같아요. 들어와서 강도 목적이었다면 자기의 얼굴들을 그렇게 노출시키고 하지는 않았겠죠. 게다가 여성들만 먼저 있었잖아요. 네. 여성들만 있을 때 범행하면 강도하기는 훨씬 편한데, 구태여 택시기사 그래도 남성이 들어왔을 때 강도 시작해요? 그거 그렇게 기다렸다 강도하는 놈 있나요? 남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강도 목적의 범행으로는 안 보여요. 강도로 위장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여기서 그렇다면 아까 교수님처럼 의문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겠죠. 왜 택시기사 박 씨가 들어올 때까지 범행을 하지 않았을까? 혹시 그러니까 이때 수사진들은 이것이 계획범죄라고 생각했던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계획범죄를 봤어요, 제가 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왜 택시기사 박 씨가 그 사람을 기다렸다가 올 때까지 범행을 하지 않았냐? 그렇다면 타겟은 오히려 이 박 씨, 택시기사 박 씨가 아니었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택시기사 박 씨와 이 주점 정 씨의 관계를 오해해서 무언가 청부살인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공교롭게도 이제 그 택시 운전하시던 분이 운전 쭉 하고 다니다가 그 사람은 분명히 이 정 씨하고 알기 때문에 텔레비보로 들어간 거예요. 축구 보려고. 그런데 이제 아마 거기를 자주 들락거리다 보니까, 게다가 그 주점 여주인 정 씨 같은 경우는 이혼을 했어요, 얼마 전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인식들은 사실은 주변 탐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담당 형사들이. 주변에서 인식들은 정 씨하고 택시기사 이 박 씨가 내연관계 아니냐, 이런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그런 얘기를 좀 듣다가, 그러면 미리 들어가고 노래 부르고 기다리고 있다가 축구 보러 이때쯤 들어올 거니까 그 사람 들어오면 우리가 죽여버리자, 이런 마음을 먹고 누군가로부터 청부를 받아서 이게 온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이제 수사 방향을 좀 가닥을 좀 잡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청부를 의뢰할 사람으로서는 이제 그 업주 주인 정 씨의 전 남편이라고 그렇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전 남편 같은 경우도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을 해서 청부하려면 돈이 들죠. 네, 사람 죽여달라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줘야 되는데. 그 여건도 안 됐었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방향은 잘못 잡았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주변에서 탐문하는 과정, 세평을 듣고 탐문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말들이 들리니까 마치 내연이라서 전 남편이 그 복수한 것처럼 그런 말이 들리니까 경찰관들도 거기에 집중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살인사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가장 유력하다고 그 제시되는 어떤 증거가 딱 나오면 형사들이 그걸로 쫙 쫄려버려. 네. 그 사이에 사실은 그 조사해야 될 것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의 하나 더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건 어디서 나오지 않은 얘기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때 그 택시기사 발견했었던 택시기사 있으시잖아요. 태워준 사람, 생존자 태워준 사람. 그분이요. 그때 한참 1997년, 8년 때 그 조폭들이 이권 싸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폭과 관련돼 있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본인이 한 2달인가 2주인가 하여튼 일을 못 하셨대요. 너무 무서워서 자기가 발견한 사람이라고 지목되면 걔네들이 보복할까 봐. 조폭들이 와서 죽일까 봐. 무서워서 얘기를 못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참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잔혹하다. 이것이 조폭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보를 하거나 목격을 했었다고 하더라도 이걸 말을 안 해준 거예요. 나서는 것들이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이 환경이 사실 조성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륜아니냐 하는 쪽으로 아마 모르긴 해도 형사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형사들의 의견이 다 공통될 수는 없어요. 이쪽 팀에서는 이거 불륜 쪽으로 본다고 형사들이. 아 이거 100% 이거 불륜이야. 이거 청부야. 그쪽으로 붙는 놈들은 어떤 인물을 부여해도 그거 안 봐. 이거만 해. 지가 확신을 가지니까. 이건 사실 경계해야 될 점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 말씀하신 것처럼 98년, 99년, 2000년 초반에 대한민국의 조폭들의 그 중흥기예요. 중흥기. 그리고 이합집산. 가서 밀고 들어가갖고 차지하고 밀어내고 또 다시 가서 복수하고 이게 어마어마했어요. 전주 쪽에서도 뭐 오거리파 뭐 무슨 파 해가지고 그 전쟁 조폭끼리 전쟁도 엄청나게 심했고 또 이 전국 경기도 쪽에도 엄청났어요. 뭐. 내가 기억이 생생한 게 평택 쪽에 청화위생파 애들하고 그 아류 타이거파 뭐 얘들 붙은 거 그거 내가 잡으러 다닌다고 진짜 매일 그 권총 차고 수갑 차고 이 3단봉 들고 다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이 즈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도 엄청 심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조폭상이었었고 조폭이 개입됐다. 이런 소문이 퍼져버리니까 제보도 더 이상 안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 방송이 지금 나간다면 그때 조폭들 소문 때문에 무서워서 말 못했던 분들이 혹시라도 들으신다면 비밀 보장해 주거든요. 제보 주시면 요만한 단서라도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때 분위기가 약간 맞아요, 그거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 단서가 없는 거예요. 목격자도 없죠. CCTV도 안 잡혀. 지금 현장에서 나와 있는 과학적 증거는 하나도 소용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희망을 걸었던 게 바로 몽타주였습니다. 몽타주 그리죠. 예. 근데 나중에 몽타주가 있겠지만 되게 자세하게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몽타주에 희망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생존자 이제 박 씨가 그림을 얘기를 해서 했는데 한 10만 장? 10만 장 전국에다가 뿌린 게 한 10만 장 그리고 전국 수배하고 이거 방송에도 많이 나왔어요. 네, 공개 수배를 그때 얼마 안 지나서 2번이나 하고. 네, MBC 공개 수배에 2번 나갔습니다. 조폭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요. 조폭 새끼들 지금 다 사라졌어요 지금. 겁낼 것도 없고 조폭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맘 놓고 제보해 주셔도 되고요. 이거는 몽타주 올라가면 혹시라도 또 뭐 나올지도 몰라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제보들이 이제 몽타주를 하다 보니까 언니도 봤잖아요. 근데 네, 얘들. 네, 근데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좀 생겼어요. 뭔 문제가 생겼냐면 제보가 들어온 것 중에 아마 조금 유효하다. 거기에 닮았다. 네, 거기에 을이라는 애랑 닮았다라고. 을 두 번째 제보가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딱 갔는데 그 언니가 이제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기가 지목됐던, 을이라고 지목됐던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여성분이 들어와서, 근데 그게 언니였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들어와서 저 사람 맞다고, 너 이 새끼 왜 그랬냐고, 그러면서 자신을 을이라고 지목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몽타주를 3장을 그 생존자 박 씨로부터 들어가지고 그렸어요. 그래서 전국에 배포하고 방송에도 2번이나 4번 했더니 경찰로 제보가 왔어요. 이게 똑같이 생긴 2번째 놈이 있다. 그래서 경찰에 가서 그 사람을 따옵니다. 따가지고 왔으면 대조시켜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조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언니예요. 교대 직전에 언니. 언니한테 저 사람 맞습니까? 그때 3명 중에 1명 맞습니까? 그러니까 언니가 딱 보더니 똑같은 거예요. 언니 입장에서. 이 새끼 나쁜 놈의 새끼 내 동생 죽였다고 나서가고 막 쥐뜯으려고 그런 거예요. 욕하고. 근데 그때 수사관이 좀 이상하게 했대요. 네. 원래 범인 같으면 그렇게 와서 쥐뜯으려고 그러면 피하거나 움찔거려야 되는데 저 범인이라고 몽타주에서 잡혀온 사람이 저 사람 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형사들 입장에서 쎄했다는 거지. 이거 뭐지? 이런 느낌. 근데 형사들 금방 감아요. 근데다가 그 용의자한테 너 6월 13일날 14일날 뭐 했어? 그랬더니 이분이 나 백진데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데 뭐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갑자기 잡혀왔어 이거. 그러고 나서 그랬대요. 근데 그때 실수했죠 또. 네, 약간 강압수사가 들어가는 바람에. 약간이 아니고 많이 잘못했어요. 네. 고문하고 때리고 그래서 강압수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허위로 자백해요. 네. 허위 자백했는데 정말 이게 허위로 자백했어요. 그래서 이제 범인 잡았다 이렇게 갔는데, 자 그러면 그 범행할 당시에 그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안 나와요. 네. 알고 봤더니 그날 뭐였는지 너 그날 월드컵 했잖아 라고 하니까 졸졸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 그날 집에서 아빠랑 매형 네, 가족이랑 축구를 봤었는데 그때 하석주 패테크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 범행 현장에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을 몽타주만 보고 또 그 언니가 이 새끼라고 하니까 그거만 보고 좀 느낌이 쎄하면 나한테 저 여자 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 나올 정도면 형사들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워낙 쫓기니까 그 엉뚱한 짓 한 것 같은데 결국 뭐 강압수사해가지고 결국 경찰관도 신분적으로 굉장히 그 피해 많이 봤죠. 이 사건 때문에. 네. 그런 바보짓을 해가지고 허위 자백 받았다가 결국 알리바이 성립되는 바람에 다친 거는 경찰들이에요. 잡지도 못하고 욕만 먹고. 네. 프로파일 한번 해주시죠, 이거. 네, 이거 뭐 지금 제가 프로파일링 하는 거는 요 지금 읽어드리는 것들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한 부분입니다. 2016년 2월 27일 그 알에서 이제 그 권일용. 그것이 알고 싶다, 네, 이제 그 알. 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권일용 이제 프로파일러가 했던 말인데요. 자신이 이것을 우범 범죄라고 결론을 내렸다. 우발적이다? 네, 그 경찰은 치밀하고 계획범죄로 추정을 하지만 아까 얘기했죠. 업주 언니 이 씨와도 2시간 같이 있었다. 너무 많은 노출을 자신은 시켰고. 그렇죠. 범인들이 계획적인 어떤 범행을 생각하고 미리 사전에 계획을 짜고 들어왔다면 2시간 넘도록 자기 얼굴들을 다 노출하면서 범행 안 한다는 거죠. 네. 뭐 일견 타당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경찰들은 뭐 이런 증거인멸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범죄로 봤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우발적 범죄이고 계획이라는 것 자체는 범행 후에도 많이 그런 범죄들이 치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장 후에 그 범죄 처리를 잘한 것이지 계획범죄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일단은 우발적으로 감정에 의해서 살해를 했는데 살해한 이후에 우리가 계획범죄라고 봤던 신문지로 지문 닦아내기, 물 틀어놓기 뭐 이런 것 등등의 행위는 우발범죄 이후에 따를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네. 계획하고 와서 그게 한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성범죄 목적으로 볼 수 있냐라는 거에서 하의를 다 벗겨놨잖아요, 여성들. 네. 그리고 도우미를 요구했다라는 그거는 성범죄 목적으로 안 보여요? 저는 성향 자체이지 이것이 성범죄의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일견 그 당시에 경찰관들, 형사들은 이게 성범죄 목적일 가능성이 많다고 본 거예요. 여성들 옷 다 벗겨놨죠? 그것도 밑에 아랫도리만 다 벗겨놨잖아요? 그리고 또 처음에 왔을 때 도우미 요구하고 뭐 이런 놈들이니까 이거 성범죄 목적으로 범행한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 하나 핵심이 이제 뭐 여기 그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다뤘던 게 머리카락은 왜 잘 나갔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이수정 교수님이 인터뷰를 한 부분인데 보통 뭐 헤어컷 킬러. 네, 영국에 헤어컷 킬러가 있었는데 머리카락을 왜 훔쳐갔냐라고 잘 나갔냐라고 했을 때 성도착증, 머리카락을 보면 성적 흥분이 일어난다라는 거였는데 이런 보통 성도착증 같은 그 범인들 같은 경우는 1인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3명에서 함께 움직이는 경향은 적다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 중에 이것이 성범죄로 처음에 성범죄가 원래부터 목적이었다면 그 말이 맞아요. 이런 경우는 혼자 움직이는 경우가 많지만 이건 3명이 있다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발적으로 범죄가 드러난 거예요. 범죄가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을 때 그중 한 명의 성도착증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행위, 자기도 모르게 그 범행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 것이지 자기 성도착증 성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말인지 계획범죄였다면 1인이 들어가는 게 맞지만 이 3명이 모여 있었을 때는 계획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이었고 그 우발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성향이 드러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제 나도 그러니까 이거는 김유희 프로파일러하고 나하고 생각이 똑같아. 이수정 교수는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단칼에 잘랐어요. 이거 머리카락 자른 거 이거 봐서는 이거 성도착증 그 환자들 아니다. 세 명이 들어가고 했다는 거 봐가지고는 아니다. 원래 성도착증 환자들은 단독으로 범행을 하고 댕기지 3명이 뭉쳐 댕기면서 저기 성도착적 증세를 가지고 범죄 저지르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수정 교수가 단칼에 잘랐어요. 근데 나는 좀 견해를 달랬어요. 조금 전에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러 말씀하신 내용하고 내 생각하고 똑같아요. 나는 셋 중에 한 놈이 성도착증 증세가 있었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다른 사건으로 사람 죽이고 범행하는 과정에서 하나 정도가 자기의 성도착적 증세를 발현시켰다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성도착증 관련돼서 이거하고는 관계없다고 딱 자르는 건 안 맞다고 봐요. 네, 아까 헤어컷 살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다닐로 레스티보입니다. 39살이었는데 머리카락에 집착하는 성도착을 보이는데요. 우리가 모발 기호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트리코필리아라고 하는데 사람 머리카락의 냄새라든지 사람 머리카락을 보면 더욱더 성적 흥분이 되는 상황인데 이 레스티보의 그 살인 사건을 보면 1993년에 이제 9월 12일 그리고 2002년 11월 12일 이렇게 12일 날 이루어지고요. 머리를 잘 나간 공통점이 있었는데 2002년 7월 12일에 영국 유학생이었던 신정옥 씨가 우리나라 신정옥 씨가 살해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범인이 다른 사람일 거라고 먼저 발표가 됐었는데 그의 한 몇 년 후에 다시 그 영국에서 다시 발표를 하는데 이 신정옥 씨의 살인범은 다닐로 레스티보일 가능성이 크다. 헤어컷 킬러. 네, 왜냐하면 똑같이 12일 날, 다 12일 날 살해가 됐는데 12일 날 살해가 됐고 또 머리카락 잘라갔나요? 잘라간 흔적이 있다라고 해서 신정옥 씨도 이 연쇄살인범에 의해서 살해가 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해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영국 유학생 살인 사건 그거구나. 네, 네. 그래서 이 범인이 이 범인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 2002년에 그 극장이라든지 주차장에서 15명의 여자들의 머리만 잘라가는 뒤에서 몰래. 네, 자기한테 머리에 성적 도착을 느끼게 했던 건데요. 또 머리를 잘라간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메리벨 사건인데요. 메리 플라벨 사건인데 10살 아이가 살해를 하고 나서 나중에 신체를 훼손을 하고 머리를 잘라가요. 머리를 자르는 신체 훼손 행위를 하는데 네, 머리카락. 네. 머리 자른다 그러면 진짜 목이 되겠다. 머리카락. 머리카락을 자르는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 여자아이라고 했잖아요. 남성만. 남자아이들의 머리카락만 잘라간다? 그러니까 2명을 살해를 했는데 다 남성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 그 메리벨의 특징을 보면 매춘부의 딸이었고 손님한테 성추행을 당했던 경험이 있어요. 어떤 성과 관련되어 있던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라든지 자신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발현을 되는데 머리카락이 무의식적인 어떤 의미가 뜻하는 게 다 성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머리카락을 그 현장에서 잘라간 걸로 봐서는 적어도 3명 중에 1명 정도는 성도착적 증세가 있는 사람이 끼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거죠. 네, 아마 네.
강진 여고생 살인 사건 기억나세요? 거기 그 피해자를 머리카락 다 잘라갔잖아요. 바리깡으로 다 잘랐잖아요. 근데 그 이제 범인이 자살을 하는 바람에 그에 관련된 얘기를 듣지 못했지만 이 그 자살했던 범인 김 씨 같은 경우도 성적인 도착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거는 뭐 우리가 저거 할 때는 뭐 증거를 인멸해서 아예 그 시신이 발견돼도 누구인지 신원 확인을 못하게끔 하려고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의 헤어컷 킬러처럼 어떤 그 머리에 의해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성도착증 환자일 수도 있고. 근데 하여튼 분명한 거는 이 사건 관련돼서는 분명히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다음에 머리카락 잘라갔잖아요. 네. 칼로 잘라갔는데 그 머리카락 잘라간 건 그럼 왜 그랬을까 했더니 그런 경우는 대체로 성도착증 환자가 많다. 이게 정설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수정 교수는 그렇게 성도착증 환자들은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건은 이번에 사건에 머리 잘라간 건 성도착증 환자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제 단정을 한 건데 우리는 이제 좀 절충점을 찾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3명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이 헤어컷 킬러처럼 머리카락에 어떤 그 흥미를 느끼고 성적 그 감흥을 느끼는 범인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주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향후라도 뭐 좋은 소식이 끝났지만 성도착증 환자라는 대상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경찰이. 네. 수사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과감하게 한번 우리가 제기해 보는 겁니다. 네. 예. 아까 그래서 이제 의문점들을 많이 제안을 했는데요. 뭐 회칼을 미리 챙겨왔다. 네, 그리고 뭐 칼집이 발견됐는데 그거는 공수부대에서 쓰는 것들이다라고 해서 이 얘기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이들은 이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범죄들을 계획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때 뭐 지존파라든지 이런 그 어떤 집단들이 범죄를 꾸미던 때이다 보니까 이들도 그런 범죄들을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뭐 케이블 타이도 있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케이블 타이는 내가 자세히 얘기하는데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실 특정적이거든요. 네. 그 전선 만지는 사람들 뭐 이런 정리하는 사람들. 그래서 케이블 타이를 들고 다니는 거 대체로 케이블 타이를 그 결박하는데 범행 목적으로 사용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케이블 타이 관련된 거는 직업군을 사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나중에 뒤에 좀 더 어떤 단서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대까지 전문가들 견해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유성호 교수님 얘기하셨는데요. 법의학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서울대 법의학과 검시관이라고 부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살인은 처음인데 자기는 본 게 너무 흉측했다, 잔혹했는데 이건 전문적 훈련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청 과수계 정성국 박사는 우리 이제 김유희 프로파일러 잘 알 거예요? 저는 사실 같이 근무한 적은 없는데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정성국 박사 이제 그 정성국 박사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계에 있던 정성국 박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일반인 범행 아니다. 일반인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제 특수한 신분 뭐 이를테면 군인이나 경찰 쪽에 근무했거나 하여튼 고도로 훈련된 어떤 아니면 전과자일까 전과자 하여튼 뭐 우발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과거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범행 수법이다. 네. 이렇게 이 정성국 박사는 얘기했고요. 지금 숙대에 있죠, 박지성 교수. 네. 박지성 교수 같은 경우는 갑이었죠. 갑이 약간 스포츠 머리였다고 하고 또 이제 머리가 짧았으니까. 네, 그 생존자의 말에 의하면 이제 한 명이 약간 조폭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출소자를 좀 그 조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김원배 범죄수사관님 같은 경우도 흉악범죄자 중에 출소 직후 아니면 이제 뭐 흉악범죄자나 아니면 출소 직후의 범죄자들이 이렇게 주점에서 종종 사건을 벌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의 출소자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예, 이거는 일리 있어요. 경험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상당히 김원배 그 범죄수사관 연구관님 말씀하신 게 좀 와닿거든요. 사람을 죽이거나 강도 이렇게 큰 흉악범죄를 저지른 놈들이 교도소 들어가가지고 장기간 살아요. 뭐 한 20년, 10년 넘게 살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딜 것 같아요? 여자. 집에 갈까요? 술집 갑니다. 네. 진짜 공교롭게도 내가 그 통계를 한참 내다가 현직에 있을 때 나중에 자료로 쓰려고
내가 검거해서 흉악범으로 보냈던 놈들이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물론 제일 먼저 찾아온 건 담당이어서 찾아와요. 네. 차비 달라고. 네. 차비 줘야 돼 그건. 안 주면 안 되니까. 근데 그들한테 내가 그 통계 한 50건 정도 내가 내다가 이제 치워버렸는데 한 50건 내가 내본 중에서 30건 정도가 제일 먼저 자기들이 출소하고 나가면 그날 저녁에 제일 먼저 갈 곳이 술집이에요. 여자 있는 술집. 내가 그 통계를 한참 내다가 이거 치웠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 얘기 하신 것 같아요. 김원배 범죄수사연구관 이분이 흉악범죄자로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출소한 직후에 이 주점에 가는 놈들이 많으니까 그 놈들이 가가지고 범행했을 개연성이 있다. 이것도 따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어느 정도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수사 대상자 범위를 좀 정하는 게 어떤 사람을 죽여봤거나 죽이는 훈련을 해봤거나 그런 쪽에 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케이블 타이를 사용했다면 케이블 타이를 만질 만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 아마 셋 중에 한 사람은 케이블 타이를 만지는 종류의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했을 것 같은데, 묶인 사람들, 특히 생존한 그 박씨 있잖아요. 그 경우는 케이블 타이로 묶기는 했는데 힘주기가 쑥 빠졌대요. 네. 그건 뭐냐면 케이블 타이를 원칙대로 집어넣어갖고 잡아당기면 끄르륵 하면서 그게 걸려갖고 안 빠져요. 근데 이 케이블 타이를 사용할 줄 모르는 범인 중에 한 놈이 뒤집어서 낀 거예요. 그건 힘 좀 빠지거든요. 그래서 셋 중에 케이블 타이하고 연관된 직업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하나 정도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둘 그 케이블 타이 주면서 묶으라고 그러니까 사용하는 방법 못 가서 뒤집어서 케이블 타이로 묶어놨기 때문에 빠져버린 이런 케이스도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케이블 타이가 여러분들은 되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 어떻게 보면 범죄 도구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니에요. 98년도 때만 해도 케이블 타이를 이렇게 묶는 데 쓰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범죄적 지식이 강하거나 그걸 잘 아는 사람인 경우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전과자라든지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추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도구 때문입니다. 맞아요. 케이블 타이는 내 판단에도 98년도에 케이블 타이 쓰는 사람들 그렇게 흔치 않았어요. 네. 케이블 타이 내가 제일 먼저 본 게, 나 미군 부대에 들어가갖고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미군 부대에 들어가니까 미군들이 이 줄 정리하는데 그걸 탁탁 해갖고 탁탁 자르더라고. 보면서 야, 저거 편리하네. 우리는 그 전에 저 집에 있는 이런 그 고무줄로 막 묶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참 신기하는데 그 어느 날부터 그게 갑자기 사람 묶는 데 쓰기 시작하더라니까. 그거는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러가 지적 잘했어요. 98년도 당시에 케이블 타이가 우리 사회에 그렇게 널리 쓰이지 않았어요. 네. 이거는 이 사건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네. 한번 그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 떨어진 거 또 있었어요. 아까 칼집이 있었고요. 네, 또 있었어요. 하나는 고무골무였어요. 고무 여기다 끼는 거. 네, 이렇게 짧게 올라오는 고무골무가 아니고요. 여기 두 번째 마디까지 감기는 고무골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무골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뭐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전기가 통하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거나 뭐 인쇄물을 많이 넘기기 때문에 넘기려고 침 안 바르고 문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뭐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98년 당시에 또 지입으로도 우리도 회사 잘려갖고 이러고 댕긴다. 이러고 또 98년도에 IMF 막 터질 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그때 해고된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사람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 직업군에 뭐 이를테면 전자제품 노동자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재본 하는데 이거 종이 침 안 바르고 넘기기 위해서 고무골무 쓸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도 한번 봤어야 된다는 거죠. 네.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한 명 정도는 그 말한 사람을 해고자 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을 때 저는 범죄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건 특이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3명인 경우는 3명의 어떤 특징점을 보이는 것들을 묶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는데, 일단 특징점들, 이 현장에서만 보이는 특징점들을 좀 본다 보면 피해자들의 바지를 칼로 찢어서 주머니를 뒤졌다라는 거죠. 보통의 그냥 손 넣어서 주머니 뒤지면 될 건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도구가 없으면 보통은 손과 발로 공격을 하는데 옷걸이를 부셔서 몽둥이로 만들어서 팬다.
이거는 폭력성도 높지만 이런 걸 봐왔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스킨스쿠버용 칼을 사용해서 입을 찢는다라는 것은 이런 도구를 감히 사용을 해봤다라는 거고 경험이 있다는 거지. 그 흉악 범죄를 사실은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쉽게 그렇게 상해갈 수 없어요. 그 도구를 또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안다라는 거거든요. 색깔도 준비하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칼로 머리를 잘라서 바닥에 내동댕이 치거나 가져간다라든지 그리고 양주를 얼굴에 끼얹는 거거든요. 그 박씨인가 유씨를 깨우기 위해서 아마 양주를 얼굴에 끼얹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행위 잘 안 하잖아요, 교수님. 뭔가 누구의 얼굴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고문해 본 사람들이 잘하는 거지. 엄밀히 얘기하면. 네. 나도 지금 뭔 얘기 하려는지 아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저는 그건 아니에요. 딱 그건 아닌데요. 용의자 중 한 명은 생사 여부를 확인했고 그들은 그거를 하나의 절차로 여겼다라는 거죠. 즉 이런 문화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걸까요? 조폭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을 죽여보는 또 특수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과자들일 수도 있고요. 다만 이들 중에 한 명은 거기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는 사람이라는 거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아까 케이블 타이도 제대로 못 묶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을 그렇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철사를 7번을 묶었어요. 그리고 17군데를 찔렀다고 하잖아요. 남성에 대해서. 저는 이 사람이 케이블 타이를 사용했을 사람, 그러니까 잘못 묶었을 사람일 수도 있는데 약간 강박이나 불안 증세가 있는 사람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 하나, 그다음에 성도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전과자의 어떤 이런 범죄적 환경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 이것이 겹칠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의 특징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사람 중에 흰색 브라우스형 와이셔츠에 검정 기지바지를 입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뭔가 회사원 탄 느낌 아니면 뭔가 면접을 보든 뭘 하든 약간 그런 느낌. 지극히 공식적인 어떤 의료 체계죠. 네. 그런 의상을 했던 사람들의 특징들이 뭔가 이게 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용희 프로파일러가 이게 정한 거는 이렇게 뭉뚱거려서 한 3파트로 이렇게 직업을 추정하거나 종류를 추정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더 깊이 갈 건 없을 것 같고요.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게 하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그래도 이춘지 사건처럼 해결은 해야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듣고 또 다른 분들이 이 방송을 들은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전과 가능성, 특수훈련을 받았을 가능성, 성토착적 증세가 있을 가능성, 그런 사람인데 그 당시에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내 주변인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좀 그 즈음에 멕시코전 할 때 이상했었어. 이런 느낌이 있다면 제보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외국에 있었거나 어떤 그러면 정지되죠. 네, 정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너무나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건 도피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수사를 하는 거, 계속 우리가 지켜볼 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하나 봤던 게 이들 몽타주 아마 이제 나올 텐데요. 네. 다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많이 보더라고요. 또래로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 저는 이게 진짜 보였어요. 168에서 170cm. 키도 다 똑같아. 네. 이게 혼란스러워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남성으로 봤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 사람 다 그 신장을 168에서 170으로 묶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작다는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셌다. 네, 그 크지 않은 상황에서 되게 폭력적 성향을 보인다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자신의 남성성에 대한 컴플렉스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키 작은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들이 보이는 폭력성들은 분명히 그런 부분이 요소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안타까운 사연도 있더라고요, 교수님. 이게 딱 하더라고요. 이 주점 주인 정 씨 아들이 2009년도에 자살합니다. 그 자살하면서 썼던 유서에 엄마가 보고 싶다고 썼어요. 속상하더라고요. 그거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 수사를 하다가 수사관 한 분도 네,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경찰관이. 네, 용의자를 쫓다가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건은 사과해달라는 주점은 사실 그동안 우리 댓글을 통해서도 좀 사과해달라는 주점 좀 해주시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땠냐면 공소시효도 종료됐고 자본들 처벌도 못 하는데
그리고 범행 자체가 너무나 잔인하고 그래서 이거 그냥 차일피일 미루던 겁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 좀 한번 다뤄봤어요. 뭐 우리 나름대로의 분석을 좀 해본 거니까요. 네. 예, 좀 참고하셔서 참 주변에 특별하게 이런 의심 가는 사람이 지금이라도 있다면 제보 주신다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네. 어찌됐건 돌아가신 세 분들의 어떤 명복을 우리가 빌지 않을 수는 없고요. 정말 안타까운 희생이죠. 예. 네. 분석을 했지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단편적 지식과 많지 않은 정보, 이렇게 공개된 정보에 한해서 했기 때문에 부정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걸 정리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 이 행동들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하고 네. 조직화할 수 있었다면 그때는 프로파일러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네네. 그것도 그렇고 약간 뭔가 아쉬움이 남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때 노력했던 지금도 이 형사분들은 수사하셨던 형사분들은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 강남경찰서 형사분들 나이 먹고 퇴직한 분들도 이 사건 지금 끝까지 추적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제가 접촉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됐어요. 네. 네. 오늘 좀 많이 잔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네. 꼭 언젠가는 이춘재처럼 이 범인들의 정치가 꼭 밝혀지길 그럼요. 저는 바랍니다. 형사처벌 못 해줘요? 네. 네. 고생했습니다.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봐도 엄청 먹어요. 고기 좋아요. 우와, 많다. 젓가락 좀 들고 와. 그러니까. 찍어봐. 왜? 짝짝 깔아본다.